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제가 이제 학생 파트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참 우리 학생들 너무 착하고 예뻐요. 참 친절하고 참 똘똘하고 참 너무너무 예쁜데 가끔 분노 조절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욱해갖고 막 저도 같이 욱하게 되는데 네, 욱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죠. 저는 물론.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즘 시사 뉴스 보면은 참 욱해서 사고 나는 사람도 되게 많죠. 감정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은데 이거는 뭐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참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 대학생활 하면서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 관계 안에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알려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나를 더 잘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좋은 팁을 들을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해주실 분은 저희 교수학습개발원의 양현정 연구교수님이신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1대1 학업 코칭을 전담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 학업 코칭을 하게 되면은 많이 이제 조언도 얻고 연구교수님 말고도 많은 이제 코치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연세대에서 네, 우리 라이벌 학교에서 학생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어떤 고민을 하고 네, 그런 노하우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우리 고대생들에게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적용시키실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 양현정 교수님, 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성희 연구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양현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 밥 먹고 나서 딱 졸릴 시간인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지개 켜기에는 앞에 책상이 좀 불편할 것 같고 일단 깍지 껴서 위로 한번 올릴까요? 위로 한번 올려서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줄까요? 네. 자, 오늘 아침 일찍 오셔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얘기들 들으시느라고 아마 좀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들었던 여러 가지 정보나 팁들이 여러분 앞으로 캠퍼스 생활을 즐기시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 필요 있는 것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꼭 기억에 담아서 가시길 바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는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감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할 때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일까요? 여러분이 고대에 붙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합격의 기쁨이 있죠. 그걸 다스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기쁨이나 신나는 감정, 그 다음에 환희 그런 거는 마음껏 표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뭔가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정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주로 이제 정서라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정 정서가 있고요, 긍정 정서가 있는데 짧지만 50분 동안 여러분이랑 저랑 보게 될 마음들은 부정 정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짜릿하고 흥분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은 마음껏 표현하면 되는데 짜증이 나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분노감이 일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고민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짧지만 50분 동안 보게 될 감정들은 주로 부정정서이고 부정정서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정서들이에요. 대학생들은 어떤 정서를 많이 느낄까요? 외로움 나왔네요. 벌써 느낀단 말이에요. 또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2004년 8월에 미국의 시사 주간 잡지인 뉴스위크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대학생들이 왜 우울할까?
왜 요새 들어서 미국의 대학 상담센터가 이렇게 붐비게 될까? 라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조차도 많은 학생들이 유명한 대학,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경쟁적이 된다. 점점 더 우리는 아이들을 경쟁적으로 키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인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은 너무나 빨리 소진이 되고 정말 대학에서 써야 할 에너지가 바닥이 난 채로 입학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미국에서 2004년에 나왔던 얘기고요. 국내에서는 2010년에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일종의 간단한 조사였었는데 2010년에 전국에 있는 대학 상담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모집을 해서 조사한 통계 자료예요. 보면은 한 15,000명이 조금 안 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최근 3개월 동안 어떤 마음들을 겪었냐, 부정적인 정서를 몇 번이나 경험했고 그 중에서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게 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외로움 나왔었죠. 그렇죠? 외로움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이나 무기력이나 분노, 그 다음에 자살 충동까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한 번 이상 경험한 학생들이 수치가 어때요? 몇 퍼센트라고 나와요? 85%나 돼요. 한 번 이상 경험한 학생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 이상 이런 부정 정서를 경험한 학생들이 85%가 되고요. 각각의 정서별로 보면, 각각의 부정적인 경험별로 보면 외로움이 가장 커요. 외로움이 가장 커서 72%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불안, 우울과 무기력, 분노, 자살 충동. 이게 대학 신입생들이 와서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부정 정서들이에요. 앞에서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을 수 있겠지만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다르죠. 세팅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등교 시간에 맞춰서 자기 반에 가고 자기 자리가 있고 싫든 좋든 늘 봐야 하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가서 늘 밥을 먹게 되는 식당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대 캠퍼스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등교하자마자 늘 가야 되는 자기 반이 있는 거는 아니죠. 과방이나 동아리 방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을 만한 곳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는 없어요. 수업 자체도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과목을 스스로 수강 신청해야 되죠. 공강 시간도 친구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공강 시간에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낼 건지 아니면 수업만 듣고 그냥 집에 갈 건지 남아도는 시간들이 많죠. 그 시간에 어떤 학생들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즐겁게 놀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학 신입생들이 경험하는 고등학교와는 너무나 다른 섹트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외로움이에요. 그런 어떤 뭐 남아도는 시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어때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경험들을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시간 관리가 안 되는 문제랑 맞물려 돌아가면서 힘든 경험이 되기도 하죠. 어찌됐든 대학 신입생들,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 신입생들이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대학 첫 학기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여기 보면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쓴대요? 그냥 기다리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거의 40%나 돼요. 그 다음에는 잠을 잔다. 31%. 그 다음 12% 정도의 학생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대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외로움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가장 자주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쵸? 지금까지 사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냥 이게 지나가겠지 하고 기다렸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잠을 자기도 했을 것이고, 친구들과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 스트레스 대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뭘까요? 네, 맞아요. 친구와 이야기한다. 심리학에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전략은 크게 소극적인 대처 전략과 적극적인 대처 전략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친구와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라던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 상황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나의 기분만을 바꾸는 대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인 대처라고 하죠. 소극적인 대처는 나쁠까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어떨 때는 소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대부분 대학생들이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부정적인 갈등 상황이나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랑 보게 될 거는 여기서 보게 된 주요한 정서들이에요. 외로움이라던가 우울, 무기력, 그 다음 자살 충동까지. 요 세 가지는 사실 우울이라는 정서로 묶일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그 다음 불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분노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우울, 불안, 분노. 아주 대표적인 부정 정서 세 가지예요. 요거는 비단 대학 신입생뿐만 아니라 4년 내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 느끼게 될 만한 정서고,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울이나 불안이나 분노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살면서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울적한 마음이 바로 우울이죠. 그래서 우울해지는 순간들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처지고 우울한 순간들. 한 번도 없었던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뭐 여기 있는 얘처럼 소개팅을 해서 마음에 들어서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거절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나한테 콜드콜을 해서 내가 지목을 당했어요. 근데 너무나 엉뚱한 대답을 했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버벅댔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의기소침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대학 첫 학기인데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아침에 입학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학 첫 학기는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학점이 낮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맞아요. 그쵸? 근데 낮다 못해서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면 그래도 좀 좌절감이 밀려오겠죠. 이런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마음들이 우울한 마음이에요. 뭔가 기분이 처지고 울적한 상태. 그래서 우울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확 내려가고요. 아, 내가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떨어지고요. 뭐든지 다 내 잘못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이런 관련 증상들이 특징이 되는 뭔가 침체되고 슬픈 상태. 그런 게 바로 우울이에요. 그런데 우울하면 안 되냐? 우울증에 걸리면 큰일 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많은 신경정신과 홍보 게시판에 보면 우울증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감기에 안 걸린 적은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걸릴 거예요. 우울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6주 이내에 대부분 절반 이상은 해결이 되고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에 9명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울한 사람은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을 싸고 수업에 들어가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그럭저럭 숙제는 해내고 시험에 펑크내지 않고 시험을 보고 그러는 정도라면, 그런 정도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비난을 하죠. 자기 비난을 하는 대신 타인 비난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미움과 비난을 남한테 잘 돌리지 않아요. 자기 비난을 하는 게 훨씬 더 특징적인 사람들이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워요. 그리고 동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정상적인 기능 수준만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울, 불안, 분노라는 거를 지금 부정 정서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해 나가게 되지만 각각의 정서들은 다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의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겸손함과 침착함이에요. 우울과 반대되는 증상은 우리가 조증이라고 하는 증상인데 조증이 되면 자기가 제일 잘났고 전혀 침착하지 못하죠. 근데 반면 우울한 사람은 겸손하죠. 잘못에 대해서 타인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겸손함과 침착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우울 상태라면 충분히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를 넘으면 임상적으로 우리가 병리적으로 우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러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게 약물의 도움이든 심리치료의 도움이든 뭔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경험하다가 흘러갈 수 있는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정서, 울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들을 터득할 수도 있는데 치료 장면에서는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략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행동과 생각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우울한 사람들의 사고 패턴이라 그래서 블루라는 이 네 가지 알파벳을 써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이밍, 나 자신을 블레이밍해요. 우울한 사람들은 뭐든지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조발표를 했어요. 조발표를 했는데 점수가 대단히 낮아요. 여기에서 블레이밍 마이셀프를 한다면 나 때문에 점수가 낮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한 사람들의 첫 번째 사고 패턴이에요. 두 번째, 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가 막히게 나쁜 사인만 찾아내요. 가령 조발표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되게 무표정하고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웃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잘 못하고 있구나 라고 중립적인 사인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쁘게 지각하는 거, 그게 우울한 사람들의 두 번째 사고 패턴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unhappy guess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조모임을 하는데 막 내 의견을 말을 했어요. 근데 내 의견이 별로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조모임을 했을 때도 애들이 내 의견을 잘 받아주지 않겠구나 라고 미리 짐작해버리는 거. 이런 사고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파국적인 결과를 막 생각을 불려가서 예상하는 거예요. 조발표를 망쳤네? 그러면 이번 학기가 꽉 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 패턴을 좀 조절해주고 그게 과도하다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게 우울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요거는 혼자 하긴 좀 힘들어요. 혼자 하기 힘든 면도 있고 누군가 옆에서 좀 촉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혼자서 자기 생각을 찾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에 더 편한 거는 사실 뭐냐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말하기가 있죠. 친구나 가족에게 말하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음악 듣기, 기도, 명상,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나도 좀 울적해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활동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활동을 하고 나면 울적한 마음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다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우울한 상태에서 뭔가 그 경험, 우울한 정서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내가 계속 우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반추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임상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고요. 우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우울증은 그 발병률이 성차가 있어요. 여자가 더 잘 걸릴까요? 남자가 더 잘 걸릴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자라는 거를? 왜 여자가 더 잘 걸릴까요? 왜 그럴까요? 좀 웅성웅성 뭔가 얘기는 나오네요. 여자는 반추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한대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일관된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걸 왜 했지? 라는 게 바로 반추적인 사고거든요. 자기가 했던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추적인 사고인데 그 반추적인 사고에는 성차가 존재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하고요. 그게 여자가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리게 하는 성차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 장면에서든 아니면 일상적으로든 우울한 감정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동을 하는 거, 활동을 하는 거, 그게 무엇이든지.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운동을 하는 거, 뭐 산책을 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요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활동, 그거를 찾아보는 것 자체도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해요.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 그것을 탐색하는 것도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심리치료나 상담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불편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오는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이게 마치 뭐 감기약을 먹어서 한 번에 낫거나 두통약을 먹어서 한 번에 낫는 것처럼 짜잔하고 낫지는 않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행동을 해보고 그 행동이 많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일상적으로 뭔가를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이럴 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걸 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다르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 우울한 감정이고요. 두 번째 보는 거는 불안이에요. 자, 불안은 떨리는 거죠. 여러분 불안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불안하면 어때요?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아주 심하게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도 같죠. 여기 얘들을 보면 비가 많이 오는 날 차가 빗속에서 미끄러져서 거의 길에서 벗어날 것 같은 순간, 그 다음에 교수님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퀴즈를 본다고 할 때, 혹은 여친이나 남친이 다른 사람과 다정하게 걸어가는 걸 볼 때, 이럴 때 뭔가 쿵 하죠. 그쵸? 이렇게 뭔가 쿵 하는 그 순간에 우리한테 올라오는 그 감정이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이라는 거는 위험하다는 막연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이 공포로 느껴질 때도 있죠. 불안과 공포는 같은 거예요. 공포 반응도 사실 불안 반응이죠. 불안 장애의
큰 불안 장애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안이든 공포든 뭔가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위험하다는 막연한 느낌이 불안이에요. 자, 근데 불안도 마찬가지죠. 불안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살면서 불안하지 않았던 순간 있으세요? 나는 여태껏 한 번도 불안을 느낀 적이 없어요 라는 학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우울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불안한 순간도 누구나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적응적인 정서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위험이 닥쳤을 때 너 도망가, 너 빨리 준비해 라고 신호음을 보내는 게 바로 불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인간에게 대단히 적응적인 정서 중에 하나예요. 적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예죠. 비바람이 불면 차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는 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은 예습을 하게 되는 거, 시험 기간에 주위에 유혹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내가 불안이 있고 각성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키스 돕슨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불안 수준이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수행 수준이 높다고 나와요. 그래프를 보면 중간이죠. 그렇죠? 불안이 가장 높고 불안이 가장 낮을 때는 성취 수준, 수행 수준이 어때요? 여러분 졸립죠? 서서히 다시 졸립죠? 그쵸?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봐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각성 수준이 중간 수준에서 수행 수준이 가장 높아요. 이 말은 불안이 너무 없어도 성취 수준은 낮고요. 불안이 너무 높아도 성취 수준은 낮아요. 어느 정도의 불안은 인간을 적응적으로 키워줘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울에서도 말한 것처럼 과도한 불안이죠. 불안이 너무 커지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자, 발표 불안 어떨까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발표 불안이 있으면 내가 준비한 거를 다 표현하지 못해요. 대인 불안, 친구를 사귀고 싶고 데이트를 하고 싶지만 대인 불안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시험 불안,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 당일에 머리가 하얗게 백지가 되는 상태가 되면 내가 외운 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하나도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은 분명히 나를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불안이 된다면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불안들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좀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걱정하는 시간을 계획하는 거예요.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시험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들을 하냐면 50분 공부하고 10분 몰아서 걱정하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2시간 공부하고 15분 몰아서 걱정하세요. 그게 좀 더 익숙해지면 하루 중에 점심 먹고 나서만 30분 걱정하세요.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전략들이에요. 이렇게 걱정을 계획하면 계획하지 않은 시간에 마구잡이로 일어났던 걱정거리나 부정적인 생각들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런 걱정이 커지면 나를 압도해요. 나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나의 일상을 압도해요. 근데 걱정을 계획해서 짜투리 시간에 하면 압도당하는 느낌에서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헤이 스탑이라고 하는 생각 중지법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거리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그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 혼자일 때는 크게 외치고요. 혼자일 때는 속으로 외쳐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이 일어나는 시작 시점에 해야 효과가 좋아요. 생각이 이미 많이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다음엔 이거를 하면 그만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시작되는 그 시작 시점에 그만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생각 중지법이라던가 걱정하는 시간을 계획하는 거는 걱정거리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를 막아줘요. 예방해줘요.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하는데 낭비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고 간섭을 처리한다라고 하지만 사고 간섭도 쉽게 말하면 그냥 걱정거리예요. 이런 걱정거리들을 처리하는 나름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했을 수도 있고요.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적어요. 종이에 적어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불태워 버리기도 해요. 실제로 상담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걱정거리들을 적은 종이를 봉투에 넣어서 풀칠해서 봉투를 봉하고 상담 선생님한테 주고 상담실을 떠나요. 이런 의식들을 거치면서 걱정거리가 나한테서 떠나가는 그런 어떤 나름의 의식을 통해서 걱정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광고 중에 메리츠 화재의 걱정 인형이라는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걱정 인형은 사실 요 사고 간섭 처리하는 거의 대표적인 예예요. 걱정 인형이 메리츠 화재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원래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 아시죠? 그 과테말라의 아주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무 조각이랑 남은 천을 가지고 걱정 인형을 만들고요. 과테말라의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잠들기 전에 그 걱정 인형한테 자기의 걱정거리 중 하나를 털어놓죠. 그리고 그 걱정 인형을 자기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자요. 그러면 밤새 그 걱정 인형이 그 아이의 걱정을 데려가 준다는 그런 어떤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은 산뜻하고 조금은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걱정 인형과 관련된 그 전통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사고 간섭을 처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걱정거리나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와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은 불안이나 불필요한 걱정,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조금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불안 조절법 중에 하나는 긴장 이완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심상법도 있고 호흡법도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처음 들어오실 때 종이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중에 긴장 이완법에서 호흡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호흡법에 관련된 단계별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호흡법은 실제로 시험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들한테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험을 보다가 너무 불안이 올라와서 뭔가 내가 외우고 있는 것들이 다 생각나지 않을 때 한번 호흡법을 활용해서 상태를 진정시킬 필요도 있죠. 근데 호흡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훨씬 더 길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3번 쉴 동안 숨을 들이마셨다면 10번 세는 동안 숨을 내쉬는 거. 그런 호흡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된 마음의 상태를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껏 자기가 살면서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경험을 주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게 바닷가의 풍경일 수도 있고요. 애완동물과 같이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뭐 숲속에 있는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어떤 고요한 상태를 다시 찾는 거, 이런 것도 긴장 이완법 중에 심상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떨리는 마음, 진정이 안 되는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자, 지금 2가지 정서 뭐 했죠? 우울이랑 불안 2가지 했죠. 이제 뭐가 남았죠?
분노가 남았죠. 자, 우울의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거예요? 겸손함, 그리고 침착함. 그쵸? 에너지 수준이 낮은 대신 침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불안함의 긍정적인 모습은 뭐죠? 조심하는 거. 그쵸?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울이든 불안이든 그게 정도를 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정서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고 침착하게 해주고 조심스럽게 해주고 신중하게 해주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있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단 그 수준이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기에 너무 고통스럽거나 나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어렵게 하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라도 그거에 대처할 만한 자원들을 찾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 분노예요. 분노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까요? 분노, 공격성. 언론에서 뭐 반사회적 성격 장애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분노와 관련된, 공격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분노라는 감정, 화가 나는 감정, 공격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긍정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있겠죠. 그쵸? 그게 무엇이든 있을 거예요. 사실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요, 분노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정신분석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프로이드죠. 그쵸? 프로이드는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공격성이, 분노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분노와 우울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청소년, 후기 청소년, 초기 청소년, 그 다음 여러분도 후기 청소년과 성인기에 왔다 갔다 하는 지점에 있죠. 요맘때 나타나는 분노의 양상은 그 뒷면을 보면 대단히 침체된 우울감이 있다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하는 여러 가지 반항적인 행동이라던가 적대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깊은 우울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분노는 우울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모습은 어때요? 너무 다르죠. 우울은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은데 분노는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죠. 근데 분노, 화를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화가 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언제 화가 나요? 네? 뭐라고요? 잠을 못 잘 때요? 네, 그쵸. 그럴 때도 화나죠. 왜 화나죠? 잠자야 되는데, 잠 자고 싶은데, 나의 욕구와 맞지 않은 뭔가가 있을 때 화가 나죠. 그쵸? 자,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지금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는 상황. 그거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기대치와 어긋날 때 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약속을 했으면 제 시간에 와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죠. 거기에다가 그 화를 불러일으키는 상황 플러스 그 상황에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덮여지면 또 화가 올라갈 수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제 시간에 와야지. 내 시간은 남아 도는 줄 아나? 얘가 나를 우습게 보네? 이런 생각이 연결되면 화의 수준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화가 올라가요. 분노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화가 나는 네 가지 조건 상황들을 보면 첫 번째는 뭐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어긋날 때, 당위적인 기대와 어긋나는 순간,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덮여질 때,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화가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화가 나기 더 쉽다고 해요. 상대방의 관점에 있으면 분노의 수준이 조금은 내려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조절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이 네 번째 조건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공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는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아, 제가 저런 상황에 있어서 늦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분노 수준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이런 게 분노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걸로 다뤄지기는 해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사이코패스 있죠.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죠. 이 사람들은 분노를 누군가를 해치우고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고 목숨을 빼앗는 방식으로 표현해요. 자신의 공격성과 자신의 분노를. 그리고 나서 죄책감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해치웠을 때 그 주변 인물이 혹은 그 사람이 대단히 슬퍼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작아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져요. 공감 수준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때는 공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분노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면 분노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요. 그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 분노라고 하는 거는 우울과 다르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요거는 적절하게만 표현이 되면 뭐가 될 수 있냐면요. 건강한 자기 주장, 건강한 자기 표현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성은 필요하기도 해요. 여기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는 분노의 순기능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상대방이 내 경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나 사람이나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게 해주는 거,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건강한 자기 표현이고 적절한 자기 주장이에요. 이거를 너무 하지 못하면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복종적이 되죠. 내 의사가 없고 내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도 우울과 또는 불안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기도 할 만큼 무시무시한 모습의 분노가 될 때까지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분노라는 거는 에너지가 있는 만큼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기가 대단히 부담이 가는 정서 중에 하나예요. 화를 안 내면 좋을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정서는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꺼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뇌 속에 다 남아 있어요. 내가 지금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 화는 비슷한 다음 순간이 됐을 때 10만큼 화를 내면 되는데 예전에 참았던 화까지 포함이 돼서 20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에는 10만큼 화를 내면 되는데 왜 쟤는 20을 화를 내지? 쟤 왜 이렇게 화가 많아? 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은 어떻게든 표현이 돼야 돼요. 다만
적절하고 건강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방법으로 표현이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들도 여러분 인터넷이나 많은 책들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당장 물리적으로 분리해라. 떠나가라.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10가지 세라. 100가지 세라.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순간 참는 방법이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를 참는 방법이에요. 근데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그 병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은 미국의 정신의학 체계에 보면 화병이라는 고유 명사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서에 뭔가 이렇게 꾹 참고 꾹 참았다 나중에 뭔가 이렇게 폭발이 되는 그런 정서들이 있는데 화라는 거는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오늘 하나를 보게 될 건데요. 그거는 일종의 의사표현 방법이에요. I 메시지와 U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I 메시지나 U 메시지 들어보신 분? 그래도 조금 있네요. 네. I 메시지, U 메시지 이거는 이제 I 메시지가 훨씬 더 순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이거는 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U 메시지는 뭐냐면요. 초점이 You, 너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짜증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 명령, 강요와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U 메시지는 오히려 갈등 상황을 더 증가시켜요. 반면 I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됐고 그래서 지금 속상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실망했다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U 메시지는 강렬하고 짧고 공격적이에요. 근데 I 메시지는 부드럽지만 조금 길고요. 그리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I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좀 어렵겠죠? 그쵸? 화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따다다다다다 U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I 메시지는 화해를 하는 단계에서 혹은 갈등을 풀어가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사귄 지 1년이 돼가는 선욱이랑 소율이에요. 스타벅스에서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소율이가 교수님이랑 갑자기 면담이 잡혔어요. 그래서 선욱이한테 전화 연락도 하지 못한 채 40분을 늦었어요. 선욱이가 열이 받겠죠. 그쵸? 40분이 지난 후에 막 소율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정상적인 소율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선욱이한테. 미안해 하겠죠. 그쵸? 이 상황에서 미안해 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율이가 좀 이상한 거겠죠. 근데 미안해 하는 소율이를 두고 선욱이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U 메시지를 할 거고요. 하나는 I 메시지를 할 거예요. U 메시지를 한다면 자, 너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죠. 비난과 공격성과 강요와 명령이 들어가는 어조들이에요. 야, 너 왜 이렇게 늦어? 짜증나 죽을 뻔했다. 나 기다리게 하는 게 너 취미지. 자, 이거를 이어서 말을 해볼게요. 야, 너 왜 이렇게 늦어? 짜증나서 죽을 뻔했어 진짜. 나 기다리게 하는 게 너 취미지. 내가 너 알아봤다. 여기까지 하면 소율이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소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안했었죠. 처음에는 미안했었어요. 막 달려왔을 때 40분이나 지나서 막 달려왔을 때 선욱이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안했거든요. 근데 선욱이가 막 이렇게 따다다다 유메시지를 던져버리면 소율이도 받아치고 싶죠. 그쵸? 야, 너는 남친이 돼서 그것도 못 기다리냐? 40분이나 연락이 안 됐다가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 왔으면 네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쵸? 자, 유 메시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격이에요. 우리 인간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키워진 것 같지만 우리의 뇌 속에는 대단히 동물적인 특징이 구석구석 남아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격을 받으면 나도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모든 야생 밀림의 동물들을 보면 공격을 당할 땐 두 가지 수단 중 하나를 택하죠.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미안했던 마음이 있다가도 받아치고 싶거나 아니면 구구절절 방어적인 태세로 변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관계는 좋아질 수 없겠죠. 그렇죠?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 40분에 도착했고 이런 유 메시지를 받았다면 6시 반 전에 헤어지겠죠. 그쵸? 집으로 가겠죠. 자, 근데 이제 아이 메시지를 해볼게요. 소율이가 왔어요. 오자마자 미안해해요. 근데 선욱이도 많이 열이 받았어요. 많이 열이 받았어요. 전화를 계속했는데 아무런 그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열이 받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조금 참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늦어서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내가 짜증이 났어. 라고 했어요. 그럼 소율이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겠죠. 정상적인 소율이라면. 그쵸? 그러면 좀 더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이거를 조금은 더 관계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 메시지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는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누구나 거의 다 100% 유 메시지를 던지죠. 따다다다다다 비난을 해요. 아까 선욱이가 그랬겠죠.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집에 가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날 저녁이 됐을 때 화해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할 때는 조금 맨정신이 돌아왔을 상태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은 아이메시지 방법이죠. 아까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일단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퍼부었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지만 아까는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니까 걱정도 되면서 걱정만 되는 게 아니라 화도 나더라. 그런 식으로 아이 메시지에 맞는 단계대로 조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해주면 소율이도 훨씬 더 녹록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정말 더 미안해 하겠죠. 아까는 유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아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런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덜 방어적이 되고 덜 공격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대학 신입생 조사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정서, 우울, 불안, 분노에 대한 얘기였고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라도 건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 중에서 좀 더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우울이든 불안이든 분노든 분명히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함에는 침착함과 겸손함, 불안에는 조심스러움과 준비성, 그 다음 신중함, 분노에는 건강하고 적절한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있는 정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 장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학업 코칭 프로그램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아마 소개를 해 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학업 코칭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게 되면 K유학습 프로파일이라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세요. 근데 그 검사는 고대생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업 검사고요. 그 중에 한 꼭지로 학업 정서를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업 정서를 점검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우울 상태, 여러분의 불안 상태, 그리고 학업적으로 얼마나 지쳤나, 얼마나 얘가 탈진이 됐나, 얼마나 얘가 무능감을 느끼나, 얼마나 이 친구가 학업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했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졸업하시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아직은 학번이 안 나오셨죠? 학번이 나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학번이 나오시면 신청을 하셔서 학업 코칭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검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담적인 도움들을 받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